속보입니다. 어느 깊은 밤 LA 한인타운에서 긴박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흥민아, 제발 살려다오. 32년 전 LA 폭동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뜻밖에도 LAFC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폭동 앞에서 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단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세대가 흘려온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의 이름을 들은 건 LA 국제공항 입국장에서였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10년 넘게 일해온 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던 그 무렵, 나는 그의 행보를 취재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그를 단순히 유럽 무대를 잠시 떠난 베테랑 선수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량, 깔끔한 이미지, 팬들의 열광.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손흥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LAFC에 합류한 이후 그의 활약은 말 그대로 눈부셨습니다. 첫 경기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쐐기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들은 앞다퉈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고 경기장 곳곳에는 그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이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그를 코리안 킹이라 불렀고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 역시 수차례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언제나 단정하고 겸손했습니다. 무대 위의 손흥민은 완벽한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는 어김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식당으로 파티 자리로 흩어지는 동안 그는 혼자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베테랑 선수가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되자 나는 묘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구단 관계자에게 슬쩍 물어봤지만 그들도 정확한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호팀조차 그가 원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경기가 끝난 밤마다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의문이 풀린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취재 중 잠깐 들른 LA 한인타운의 한 골목에서 나는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후드티 하나만 걸친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형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로비가 아닌 낡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작은 무료 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도 없이 매니저도 없이 오직 혼자서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 자리를 차마 렌즈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식소 안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70대, 80대의 한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들 중 많은 분이 1992년 LA 폭동 당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맨손으로 삶을 일군 1세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분 한 분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슈퍼스타가 아니라 손자처럼 이웃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가슴 한편이 알 수 없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알려지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방송에 한 번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이미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나는 한참 뒤에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훨씬 더 충격적인 밤을 먼저 겪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급식소가 있는 골목 바로 옆에서 일어난 사건은 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이 세상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밤 이야기를 하기엔 이릅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 아직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그 오래된 기억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인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밤마다 그 골목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LA 한인타운은 그저 이국적인 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낡은 건물들, 그리고 느릿느릿장을 보는 흰머리 노인들. 처음에는 그냥 이민자 사회의 평범한 풍경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료 급식소 입구 한켠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거리, 부서진 유리창,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1992년이라는 숫자가 사진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LA 폭동. 나는 역사 수업에서 그 단어를 배운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급식소 자원봉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당시 한인 상점들이 입은 피해만 수억 달러에 달했고 보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 피해를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어르신들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듯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폭동 당시 30년 넘게 운영하던 잡화점을 하루아침에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고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처는 절대 옅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버텼지.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더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억울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흥민이 이 자리에서 말 대신 손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그제야 조금씩 이해됐습니다. 그는 단순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기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됩니다. 그 기억에 대한 손흥민의 결심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한 밤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32년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터지려는 순간 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더라. 그 짧은 문장이 자꾸만 가슴 한가운데를 두드렸습니다. 저널리스트로 살면서 나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전쟁터도 가봤고 난민 캠프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소 구석에서 들은 한 노인의 한마디가 그 어떤 현장보다 깊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슬픔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슬픔이 아직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조용히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 일정에 맞춰 구단 시설로 향했습니다. 공식 취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잠깐의 인터뷰 시간이 주어졌고 나는 준비해둔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경기 전술, 팀 적응, 미국 리그에 대한 소감. 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지를 내려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전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한 질문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인타운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경계도 아니고 놀람도 아닌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운동장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낮은 곳을 봐라. 나는 처음에 그 말이 겸손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겸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타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손흥정 감독이라는 분이 단순히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가르쳤던 겁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A로 오고 나서 그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한인타운 어르신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게 아니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다고, 그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어드리고 싶었다고.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마음에 울렸습니다. 나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겨온 데는 단순히 겸손함만이 이유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를 걱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그가 후자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선행이 알려지는 순간 그것이 진심이 아닌 이미지 관리로 읽히는 세상. 그 시선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향하게 하려면 오히려 자신은 그림자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세운 결심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위험한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가 봉사를 마치고 골목을 걸어 나오던 그 순간, 그는 도망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LA의 밤이 늘 그렇듯 도로 위에는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지만 한인타운 깊숙한 골목만큼은 달랐습니다. 가게 문들이 하나둘 닫히고 낡은 간판의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지고 그제야 골목은 제 나이를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벽돌 담벼락, 색이 바랜 한글 간판, 아스팔트 위에 희미하게 남은 페인트 자국들. 이 골목은 수십 년의 시간을 온몸에 새긴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취재 메모를 정리하며 급식소 근처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봉사를 마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이 골목이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분주하고 활기찬 생활의 공간이었지만 밤이 되자 이곳은 조용하고 무방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들려온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달랐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소리가 난 쪽은 골목 안쪽의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유리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둘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의 손에는 날이 번뜩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금속성의 묵직한 것을 허리춤에 꽂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널리스트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위험한 현장을 여럿 경험했지만 그 골목에서 느낀 공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보호도 없이 그 현장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가게 안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께 들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한국어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발 다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되니까.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32년 전 폭동 때도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했을 그 할머니가 또다시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슈퍼마켓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변 분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1992년 LA 폭동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송두리째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걸 바라보며 손 하나 쓰지 못했던 그 밤. 보험도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모아 다시 가게를 열었고 그 후로 3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한인타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슈퍼마켓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다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32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골목 안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상황을 보았을 텐데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도 외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의 눈에도 분명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 뒤에 자리 잡은 것은 흔들림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배운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나오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멈춘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이 골목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번져도 유리가 깨져도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밤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는지 나는 나중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저널리스트로 살면서 나는 언제나 현장과 거리를 두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에서 나는 그 모든 훈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가게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찰나에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도들이 반응하면 어쩌려고 저러는 것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LA 한인타운 골목의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은 다음 순간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장면 앞에서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태도는 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이름을 밝히면 강도들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나는 그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협적인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나는 해치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가게 벽이 얇았는지 바깥에서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치게 하지 맙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단순한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위협적으로 치켜들었던 팔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창문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강도들은 분명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고를 두려워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피하거나 숨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는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들어와 다치게 하지 말자고 말하는 상황은 그들의 계산 밖이었을 겁니다. 인간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준비했던 행동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도 골목도 모든 것이 숨을 참은 듯 정지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체감상 몇 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십 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손흥민도 강도들도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내가 신고를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찰차가 골목 입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그 소리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게 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계산대 옆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손흥민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기록되어야 할 장면이 아니라 그냥 존재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되고 주변이 다시 소란스러워지는 동안에도 손흥민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진술을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영웅적인 제압도 아니었고 극적인 대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충돌을 피하고 시간을 벌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한 것. 그것이 그가 그 밤의 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그 자리에 있던 나에게는 그 어떤 영웅 서사보다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떠나기 직전 할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는 손흥민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밤의 진짜 이야기는 사건이 아니라 그 한마디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신 걸까요? 할머니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가게 일로 살아온 손이라는 것이 그 한 번의 감촉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그 손에 이끌려 다시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의 손을 꼭 쥔 채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도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모두가 그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도 축구를 좋아했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가게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등이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주변 분들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나던 그해 23세 나이였다고 했습니다. 축구를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공을 찼다고 했습니다. 폭동이 시작되던 날 밤 아들은 가게를 지키겠다며 할머니를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피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가게 앞에서 폭도들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축구공을 좋아하던 23세 청년이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려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아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폭동이 끝나고 세상은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한인 사회의 피해는 통계 속에 묻혔고 개인의 슬픔은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지키려 했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대신 지켜온 겁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손흥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은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할머니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약속도 위로도 거창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억하겠다는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오래 참아온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카메라도 메모장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슬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손흥민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언가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로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그 질문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조용히 봉사하는 것과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것 사이에서 그는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만들어낸 선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안 편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를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 그 선택에 담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사건의 개요만 간략히 정리하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날 밤 골목 어딘가에 있던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겁니다. 화질은 흐렸습니다. 얼굴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체형과 걸음걸이 그리고 모자 아래로 보이는 실루엣만으로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LA 한인타운 강도 사건 현장에 LAFC 스타 선수가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조회수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구단 측으로도 취재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인터뷰를 잡아달라는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인정하고 넘어갈 것인가. 어느 쪽이든 언론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영웅 서사든 미담 기사든 그것은 이미 손흥민의 손을 떠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기 후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날 밤 한인타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정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의 방향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뛸 수 있는 건 32년 전 이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담긴 무게는 인터뷰 자리에 있던 기자들을 한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말 앞에서 생각이 멈추는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해온 기자들은 영웅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두렵지 않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이미 메모장 위에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공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닌 어르신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그 순간이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전파를 타면서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퍼졌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그 인터뷰 영상을 앞다퉈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손흥민의 용기에 대한 것보다 그가 꺼낸 이야기, 즉 LA 폭동과 한인 사회의 피해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댓글창에는 처음 보는 이야기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람들,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그 시절을 겪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것은 자신의 미담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가 왜 그날 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웠다면 이야기는 유명 선수의 선행 미담으로 하루 이틀 소비되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야기의 수명을 늘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물은 겁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머니에게 했던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이란 언제나 거칠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 흐름은 곧 손흥민 자신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 교민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왔던 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경기장 안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손흥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를 울컥하게 만든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가 전파를 탄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안에서의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군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피해를 정리한 글을 올렸고 그것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수가 늘어나면서 그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2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이야기가 단 하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는 방식이란 언제나 이렇게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규칙함이 이번만큼은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 중 하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LA 폭동 특집 코너를 편성했습니다.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다시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거리, 무너진 가게들, 그리고 너클 잃고 서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 나는 그 영상을 숙소에서 혼자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은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인 상인들의 증언을 함께 담았습니다. 흰머리가 된 노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다는 듯이 그중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폭동이 시작되던 날 밤 가게 지붕 위에 올라가 총을 들고 밤새 가게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한인 상인들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그 덤덤함이 더 가슴을 눌렀습니다. 30년 넘게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되새겨서 감정이 달아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댓글이 수천 건 달렸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야 알았다는 말들, 미안하다는 말들, 감사하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특히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한사코 피하셨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은 자녀들이 그 슬픔을 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그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다는 사람들, 부모님께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물어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짧은 한마디가 세대 사이에 막혀있던 어떤 문을 조용히 두드린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인타운의 노인복지관과 커뮤니티 센터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다시 얼굴을 마주하러 나왔습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신다고요. 전에는 물어봐도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요즘은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그 기억을 꺼낼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흥민이 할머니에게 했던 그 한마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눈물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 전반으로도 이야기가 번져나갔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LA 지역 일부 학교에서 관련 역사를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역사,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어온 차별과 고난의 역사가 그동안 얼마나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다고요. 수업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선생님 LA 폭동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변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흐름을 취재하면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할 때 그를 뛰어난 축구 선수로 바라봤습니다. 유럽 무대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택한 베테랑. 그게 내가 그를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 하나가 아니라 기억 하나를, 경기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남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경기장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교민 수천 명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손에는 작은 천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 조각들이 경기장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부터 한인타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취재하러 나갔다가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함께 어딘가로 향해도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는 한인타운 쪽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60대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방 안에서 작게 접힌 천 조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는지 천이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다가 나는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인 교민들이 이미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셨고 젊은 부부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달랐지만 그것이 모두 같은 색임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붉고 파랗고 하얀색. 태극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작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계셨고 어떤 분은 이미 펼쳐 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조직된 것인지 아니면 각자가 스스로 챙겨온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누가 시킨 것도 단체에서 나눠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가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관중석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한인 교민들이 모여 앉은 구역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반전이 진행되는 동안 관중석은 평범한 경기 분위기였습니다. 함성이 오르고 탄성이 터지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도 한인 교민 구역 쪽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극기를 펼쳐들었고 그 옆 사람이 따랐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따랐습니다.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수천 명의 손에서 태극기가 펼쳐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한쪽 구역이 붉고 파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다른 구역에 앉아있던 관중들도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국인 관중들도 일어나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이 그 장면을 잡았고 스크린 가득 태극기의 물결이 펼쳐지자 경기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수들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기 중이었지만 시선이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간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발걸음이 멈추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의 시선이 태극기가 물결치는 구역을 향했습니다. 나는 망원 렌즈를 통해 그의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금도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경기 중임에도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는지는 경기가 끝난 뒤 그의 행동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러 돌았습니다. 손흥민은 한인 교민구역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흥민이 펜스 앞으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기장 안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영웅이라는 말이 꼭 스스로 선언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함께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경기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관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경기장이 다시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쳐놓긴 했지만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급식소 골목에서 처음 본 그의 뒷모습,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할머니가 손을 붙잡던 그 순간, 그리고 수천 개의 태극기가 한꺼번에 펼쳐지던 경기장의 풍경. 그것들이 한 줄기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나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손흥민과 마지막 인터뷰 자리를 가졌습니다. 구단 측에서 마련해준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경기에 피로가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준비해둔 질문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 생각해온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받아 적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찾아 헤맨 모든 답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한 일. 그 말이 왜 그토록 크게 들렸는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대단한 일로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영웅 서사를 만들고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올려 세우는 방식으로 그 행동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이 지나치면 그 행동은 오히려 우리와 멀어집니다.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 저런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그 이야기 바깥에 세워두게 됩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해야 하는 일로 그 이야기를 돌려놓은 겁니다. 나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이곳 LA에서 뛰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에게 축구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뛰는 것은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뛰는 것이 그분들에게 무언가로 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코리안 킹이라는 별명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화려한 기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에서 그 이름이 완성된 것은 경기장 밖 어두운 골목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나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낮은 곳을 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왜 항상 낮은 곳이어야 하냐고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왜 자꾸 아래를 보라고 하냐고 속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낮은 곳을 봐야 높은 곳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흥정 감독이라는 분이 아들에게 무엇을 남긴 것인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술도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 취재를 시작할 때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것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되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의 슬픔과 자부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리가 되려 했던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 그것이 내가 LA에서 가져온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골 숫자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기억해주는 태도로 남는다는 것을 나는 그 도시에서 배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그 골목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낡은 벽돌 담벼락, 바랜 한글 간판, 그리고 그 골목을 묵묵히 지켜온 어르신들. 그분들은 누군가 기억해주기를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에 응답한 것은 화려한 무대 위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모자를 눌러쓴 채 아무도 모르게 그 골목을 걷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타국 땅에서 우리 한인들의 자부심이 되어준 손흥민 선수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모든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타국 땅에서 묵묵히 버텨온 어르신들과 그 곁을 조용히 지킨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그분들의 32년은 조금씩 위로받습니다. 감사합니다.